안녕하세요. 코코간전법률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광명입니다. 네,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을 설치하는 게 의무가 되었습니다. 철도 이용객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하철에서 이런 관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하루 지하철 이용객 수가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하철 시민의 발휘되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지하철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대처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문정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출연하셔가지고 네. 잘하셨는데 오늘 더 잘하시겠죠? 그러고 싶은데 오늘이 또 마지막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참여하시자마자 네.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사건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나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하철에 대해서인데 우리나라 지하철 1호선이 1974년에 개통이 됐다고 합니다. 74년인가요? 네네. 그 역사가 벌써 40년이 지난 건데요. 변호사님은 지하철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저는 뭐 가끔 이용합니다만은 도로교통이 아주 안 좋고 막힐 때 네. 또는 뭐 도착지에 그 주차장 시설이 안 좋다고 예상이 될 때 이럴 네. 때 지하철을 들어 사용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저는 매일 이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주 교통수단이네요. 네, 일부러 이사도 지하철역 근처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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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음. 저뿐만 아니라 이 지하철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아서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장소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성범죄 유형도 또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하철에서 성범죄 일어나는 경우는 뭐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면 네. 직접적으로 승객에 대해서 추행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간접적으로 그런
처형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예. 아무래도 김문정 변호사님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도 좀 많이 친구들한테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듣는 그러시죠? 경우도 있고 네. 당한 경우도 사실 실제로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있어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네. 저는 계속 지하철 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 기분 나쁜 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잘 잘 몰랐었기 모르죠. 때문에 혼자 당하고 그냥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끝나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었죠. 네. 아무래도 오늘 좀 이야기를 많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수단, 즉 뭐 지하철이나 네. 버스 이런 데서 그죠? 그래 이제 직접적인 처형을 하는 경우가 그게 뭐 대부분의 어떤 성범죄였죠. 이제 네.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뭐 또는 뭐 공연을 한다든지 나중에 뭐 집회 장소 그죠? 이런 데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공연이요? 네, 공연하고 이럴 때 사람이 많이 끌으면 네네. 네, 아, 그런 네. 처형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이렇게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카메라를 이용한 그런 성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게 그렇죠. 최근에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에 수영장의 그런 그렇죠. 몰래카메라던가 이런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꼭 음란물을 촬영해서 이렇게 뭐 배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우선 첫째로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를 촬영해 놓고 이거를 영리 목적으로 반포를 한다, 배포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또 형이도 올라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촬영 당하는 분들이 신체적 접촉을 당하는 것과는 달리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네네.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촬영을 당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뭐 배포가 되었다든지 한참 있다가 자신이 모르게 촬영된 것을 알게 되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성범죄를 범하면 엄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철역 같은 데서 아마 이렇게 은근슬쩍 네. 엉덩이라든가 그런 부위를 만지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좀 아주 드문 일은 아니고요. 네. 제가 겪었던 가장 심각했던 그런 성범죄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렇게 신문지를 놓고 네. 무릎 위에다가 계속 보고 계시는데 다리를 떨면서 자꾸 네. 저 근처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상하다 싶었는데 딱 신문지를 열어보니까 밑에를 다 벗고 예, 그러고 이렇게 저한테 슬금슬금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밑에를 벗고 네. 그러니까 밑에를 딱 지퍼를 열고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저는 너무 그때 제가 대학생이어서 당황을 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문 열리자마자. 네네. 충격 받으셨겠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현행범으로 어떻게든 네. 넣었을 텐데 그땐 제가 조금 너무 어렸던 관계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 네. 네, 아쉽네요. 정말 그분은 지금 정말 다행인 거네요. 그때 변호사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마도 근데 다음번에 걸렸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너무 심각한데요, 상태가. 그 정도쯤 그래. 되면 그 상습범이죠. 정도 되면 네. 아마도 한 번은 처벌받았겠네요. 그쵸,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범죄를 범했을 때에 네. 이제 형벌만 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형벌을 가했을 때 이런 성폭력 범죄를 범했을 때는 뭐 500시간 이내에 성교육 수강 명령을 내려서 뭐 강의를 듣게 한다든지 네네. 또는 뭐 신상 정보를 이렇게 등록을 해서 또는 공개하나요? 정말 극심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게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기관에서 취업을 제한한다든지 네, 그런 네.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그 이상한 그 습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이제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성범죄자들의 경우 인터넷에 음. 얼굴 사진과 주소, 직업이 다 공개되어서 네네. 누구든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지하철에 성추행을 할 때 네네. 분명히 만지긴 했는데 이게 뭐 옷이 좀 두툼하다거나 해서 그 성추행을 당한 분들이 가끔 못 느끼시는 경우가 아, 당사자가요? 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판결이 나왔었는데 1심에서는 그런 경우에 피해자가 못 느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못 느꼈다. 그러므로 무죄다라고 판결 났던 것을 네. 2심에서 뭐 물론 피해자가 그 성추행하는 거를 못 느꼈기 때문에 네. 성적 수치심이라든가 그런 걸 못 느꼈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인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네. 그러므로 유죄다라고 판결이 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네. 그 뭐 어떤 성추행범이라는 것이 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뭐 그런 피해 의식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추상적으로 위험한 행위냐 아니냐 네. 그런 걸로 근거를 해서 이제 성추행범이냐 아니냐를 가리자는 거죠. 성추행범이 성추행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 네. 설사 그 피해자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인식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그건 성추행으로 상관이 없- 본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사람 완전히 느끼는 사람이 일반인이 당했다면 그런 성추행을 의식할 수 있었지 않느냐. 네. 이런 사람은 그냥 너무 위험하다. 네. 뭐 그런 뜻에서 이제 처벌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마 주위에서 신고를 했나? 예, 이 사건의 그렇겠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아, 네, 현행범으로 잡혔을 때 피해자가 신고한 게 아니라 네. 아마 주변에서 보니까 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신고를 했겠죠. 네. 그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죠. 네,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지하철에 출퇴근 시간이라 좀 붐비는 때였는데 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좀 붐비는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소매치기도 좀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한때 요즘 뭐 소매치기가 좀 적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종전에는 뭐 지하철 또는 버스에서의 그 어떤 피해를 보는 일이 성범죄보다도 뭐 소매치기가 영 많았어요. 아, 네. 소매치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소매치기는 이게 뭐 기본적으로 절도 아닙니까? 네. 절도인데 만약에 혼자서 했으면은 단순 절도, 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하지만 소매치기의 경우에 벌금에 처하는 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면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징역형. 그리고 이제 보통 소매치기가 혼자서 소매치기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이렇게 망 보고 또 뭐 눈 가리고 네. 다른 데로 시선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이렇게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동범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수절도 그래가지고 아, 1년 이상 네. 10년 이하 징역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경찰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다 살펴보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또 더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체로 소매치기 범죄 하는 분들이 처음으로 무슨 소매치기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더군다나 짝을 지어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상습범. 상습적으로. 네. 상습범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습범인 경우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경우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고 네. 5인 이상의 경우에는 뭐 또 더 무겁게 5년 이상 무기징역이 차게 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더. 그렇죠. 네.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 네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소매치기를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대처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김문정 변호사님께서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물건을 네. 자주 소매치기를 당했던 경험이 좀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런가요? 네, 제가 그 예전에는 이렇게 백팩이라고 해가지고 등 뒤로 매는 그렇죠. 백을 들고 다녔었는데 집에 가보면 어느새 이렇게 지퍼가 열려 있고 음. 지갑은 사라져 있고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백팩 중에 그냥 열리지 않더라도 옛날에 아래를 찢어서 그쵸, 훔쳐가는 천으로 경우도 만들어서, 네, 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이어폰 많이 끼고 다니시니까 사실 이게 뭐 물건을 빼가는지 어떤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좀 붐비는 곳에서는 이어폰 같은 거를 좀 빼고 좀 자기 물건을 잘 감시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좀 이렇게 물건을 딱 앞으로 갖고 타는 네. 경우가 많아요. 옆으로만 해도 이렇게 앞쪽은 보는 뒤쪽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갖고 타는 경우가 많고 사람이 정말 많을 때는 아예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고 제 지갑을 딱, 사수하시나요? 딱 잡고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네. 견물 생심이다 보니까 이게 뭐 굳이 내가 작정하고 소매치기를 하러 탄 건 아닌데 굉장히 그냥 슬쩍 빼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훔쳐가면 안 되는 거지만 지갑 같은 거 잘 간수하는 것도 네. 참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하철에 보면 호흡기나 방독면 그리고 네. 소화기처럼 이렇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용품이 항상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뭐 술이 취해서라든가 그 방독면을 뭐 훔쳐가거나 네.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 단순 절도죄인가요? 단순 절도로 의뢰해야 되겠죠. 네. 달리 뭐 소화 시설이라든지 비치되어 있는 뭐 소화 예를 들어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걸 폐쇄했다든지 못 쓰게 했다든지 하면은 뭐 소방시설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겠지만 네네. 물건을 비치해 놓은 걸 가져가면 뭐 기본적으로 절도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네. 만취 상태에서 어떤 남자분께서 네네. 집에 딱 이렇게 술 먹은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옆에 방독면 2개가 딱 놔져 있더래요. 기억은 안 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왜 있을까 싶었는데 한 뭐 일주일, 2주일 뒤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와라 해가 조사받고 네. 뭐 이게 왜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네네. 내가 술 취해서 만찬 상태에서 가져온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고 네네. 약식 명령으로 100만 원 벌금 받은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요? 네네. 방독면이 하나에 한 7, 8만 원 정도 한다고 저는 네. 알고 있는데요. 네. 술 취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7, 8만 원짜리라고 해도 그렇게 가져간 게 굉장히 크게 이제 비용이 나왔네요. 절도죄가 절도.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단순 절도. 네, 단순 절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절도죄인데, 절도죄라는 게 뭐, 비록 그 피해 금액이 뭐 적다고 해서 절도죄가 그렇게 가볍게 처벌되는 건 아니고. 그렇진 않나요? 절도죄라는 것은 이거 보면은 인류가 생긴 일에 가장 먼저 생긴 범죄 아니겠어요? 먼저 생긴 범죄이기 때문에 네. 제일 이렇게 질서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네네. 그런 형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범죄를 네. 봐야 되겠네. 절도죄는 피해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해 그 절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서 이렇게 처벌하니까. 그리고 절도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피해를 보상을 했다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감경을 안 해줘요. 그거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절도죄 해서 합의해도 거의 뭐 징역형으로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비치가 되어 있는 구조용품은 일반 단순 다른 절도보다는 더 엄하게 처벌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지하철 보면 쓰레기통 혹시 무슨 색인지 기억나시나요? 쓰레기통이 전부 다 내부가 훤히 보이도록 투명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네, 그 이유가 폭탄 설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투명색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폭탄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그런 허위 신고 때문에 또 지하철 안에 그렇게 경찰 수색을 벌이는 소란이 또 이뤄지고 여러 가지 그런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폭탄 설치를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폭탄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중에 대한 협박 아니겠어요, 그죠? 협박죄가 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곳이 예를 들어 공무를 집행하는 관공서라면 공무 집행 방해도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뭐 일반 사기업이라면 업무 방해도 될 수 있고,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공항에 무슨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일부러 허위에 신고를 했다면, 뭐 항공,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공항 운영 방해죄 이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는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협박죄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어디에 무엇이 어찌 설치되어 있고 무엇이 예상되는가에 따라서 범죄 유형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게 허위 신고가 아니라 네. 모르고 뭐 거짓 신고도 아니고 이게 혹시나 이게 폭발물일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 또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뭐 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네. 어떤 음악 하시는 바순을 부는 분이 계셨어요. 바순이요? 예, 바순. 그 악기 가방이 좀 꽤 큰데 네. 그 가방을 놓고 지하철 놓고 깜빡하셔서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그 바순 가방 놓고 내리는 걸 보고 네. 주변 사람들이 아 저거 좀 위험한 물건이 아니냐 하고 그럴 수 신고를 있죠. 하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장비를 갖춘 전문인들이 내려와서 네. 그걸 막 뒤지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바순 주인은 네. 아유 내 바순이다 가지고 가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과실로 네. 또는 뭐 어떤 위험한 물건일지도 모른다 하는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네. 그게 뭐 고의범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협박하기 위해서 공공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네. 신고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범죄는 안 되겠죠. 네. 범죄도 안 되고 뭐 우리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위험하다 싶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네, 뭐 네. 이제 바순이 뭔지 모르겠고 뭔가 큰 물건을 안 가져갈 이유도 없는데 거기다가 놓고 가니까 뭔가 저게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신고한 것 같은데 네. 뭐 허위 신고를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모르고 허위 신고한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신고 정신은 사실 권장할 만한 거죠. 그렇죠. 네. 예. 특히 이제 뭐, 그, 쓰레기통에 네. 뭘 이렇게 두고 가지 않을 만한 물건을 두고 간다든지 그런 장면을 발견했을 때는 그 뭐 지하철 또는 뭐 그런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겠죠. 네, 뭔가 네. 이상하다. 그래 신고를 해서 가져가서 뭔지 좀 보고 그렇게 안전을 도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허위 신고라고 누가 허위 신고는 아무도 아니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꼭 네.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특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막상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처법을 잘 알고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또 대처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영상에서 나왔던 비상상황 대처법도 함께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제도 영상인데요. 국가안보와 재난안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상태인데요. 요즘 보면 세계 곳곳에서 또 테러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 변호사님 사이렌 소리 들으면 혹시 어떤 대피 훈련이라던가 이런 민방위 거 했던- 훈련 여러 가지. 네, 기억나시나요? 많이 경험했죠. 거의 네, 그 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네. 민방위 훈련은 뭐 거의 매달 15일, 네. 72년 1월부터는 소위 방공 소방의 날 이래가지고 네. 운영하다가 75년부터 민방위의 날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매달 15일은 민방위 훈련을 하는 걸로 해서 네. 통행하는 차량도 민방위 훈련이 이 사이렌이 울면은 네. 이렇게 정지를 하고 또 뭐 내려서 대피도 하고 직장에서는 뭐 대피소로 전부 다 가서 이렇게 모여서 교육도 받고 네. 그렇게 해왔죠. 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 네. 이렇게 15일 정도마다 항상 저학년들은 그냥 사이렌 소리 나면은 책상 밑에 숨고 네. 고학년들은 뭔가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고학년 때는 사실 그런 민방위 훈련을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자 밑에 숨고 했던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우리가 훈련을 그때는 많이 했어요. 네네. 매달 하는 데다가 항상 사이렌이 울려도 사람들이 경각심이 좀 부족하긴 했어요. 이 훈련 상황이겠지. 네. 이러니까 뭐 이렇게 처음에는 뭐 대피도 잘 하고 하다가 어영부영 했는데 저희들 몇 번은 실제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경기 지역이 공습을 당하고 있다. 그게 한- 최근은 그게 아니죠. 한 20년 아, 네. 넘었죠. 그런 상황까지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죠. 실제 뭐. 상황이었죠. 네, 네. 저는 그게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7살, 6살 그때쯤이었는데 네네. 아이고 그때가 기억나요? 그때 너무 그게 네. 충격적인 음. 경험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친구랑 놀고 있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때 네네.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훈련하나 보다 싶었는데 네. 갑자기 실제 상황입니다라는 말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집으로 울면서 뛰어갔었어요. 아, 철도 넘고 해가지고 집으로 딱 갔는데 집에 가서 좀 있다가 그냥 해제가 됐더라고요. 예. 네. 요즘 그런데 뭐 거의 훈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실제로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은 아마도 뭐 1년에 한 2, 3회 내지는 3, 4회 하는 것 같고 네. 아마도 각 그 민방위대, 지역 민방위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네. 따로 이제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종전처럼 그렇게 일괄적으로 온 국민이 오늘은 민방위의 날, 민방위 훈련의 날이다 네. 라고 해서 훈련받는 경우는 드물기는 한데 화재 난 것을 가상을 해서 탈출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뭐 환자를 호송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인공호흡을 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걸 가끔 드물게는 보잖아요. 네네. 보는데 그런 훈련에도 우리가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실제로 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훈련을 해놓는 것이 네.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진돗개 하나 발령이 났었는데요. 이제 그게 최근 일인데 그때 이제 한창 북한 문제로 조금 이제 시끄러웠거든요. 네. 이제 그러던 찰나에 그 시기에 민방위 훈련이 겹쳤었어요. 네.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민방위 훈련 때문에 이제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데 지나가던 외국인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렇죠. 월? 이러면서 전쟁 나는 줄 알고, 예. 오 마이 갓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진돗개 발령이 나기도 하고, 또 데프콘 4단계 유지, 뭐 이런 단어들을 좀 뉴스 보도에서 가끔 접하게 네.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지는 못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진돗개라는 뭐 개념이 있고, 데프콘이라는 게 이제 용어인데요. 네. 국가 비상 상황을 또는 경계 태세를 네네. 어떤 단계별로 이제 정해놓은 건데, 네. 진돗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평시에는 진돗개 셋, 숫자가 클수록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아, 오히려 숫자가 낮으면? 그렇습니다. 네. 진돗개 셋, 그러면 이게 평시. 진돗개 둘, 하는 네. 예를 들어 뭐 무장공비 침투 예상이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네네. 예상될 때이고, 진돗개 하나 했다면은 네. 침투 확실시될 때, 아, 지난번에 뭐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을 때, 네네. 그때는 진돗개 하나,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계태세를 갖추는 거죠. 네. 그리고 데프콘이라는 것은 좀 전쟁과 관련 경계태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데프콘 5에서부터, 5단계에서부터 데프콘 1단계까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네. 5단계는 그야말로 병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4단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휴전 상태니까 네. 항상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우리 항상 데프콘 4, 데프콘 4단계가 네네. 주로 이게 유지되고 있는데, 네. 한때 우리가 데프콘 3단계까지 이렇게 선포를 한 적이 있었죠. 군사 개입 가능성 높은 긴장 상태다.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지난번에 옛날에 뭐, 아주 옛날에 도끼 만행 사태 때라든지, 사실 뭐 뉴스에서 진돗개 2개 이렇게 발령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럼 일반 시민들은 뭘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네. 네. 뭐 국민들이 이제 데프콘 3단계는 뭐냐, 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데프콘 3은 군사 개입 가능성이 있는 긴장 상태다. 네. 전군의 휴가 및 외출이 금지되고,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고, 네. 뭐 그런 상태입니다. 옛날에 뭐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이럴 때도 데프콘 3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었죠. 네. 데프콘 2가 되면 이거는 아주 공격 준비 태세가 이제 적군의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라든지, 그러면 모든 장병이 군에 복귀하고, 이런 네. 경우 2도 있었나요? 지금까지 데프콘 2가 발령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실제 전투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데프콘 2가 발령이 되겠죠. 이게 데프콘은 그야말로 전쟁 그 자체를 이렇게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진돗개는 약간 경계태세, 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김문정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데프콘이나 진돗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하셨었나요? 사실 저는 군대에 가본 적도 없고 하니까 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뭐 어느 한 일부 지역에서 지금 교전이 있나 보다 그런 정도로만 알았지 네.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일반 사람들도 이런 진돗개라든가 데프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다음에 그렇죠. 대피 물품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음에 대피 물품들을 어떻게 내가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잘 숙지하시고 평소에 네. 이런 긴급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네.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가기관에서는 함부로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비상사태 함부로 선포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데프콘 2를 발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지나친 긴장을 초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데프콘 3에서 그치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또 민방위 훈련이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민방위가 의무잖아요. 네. 의무인데 이거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민방위 대원의 경우에는 뭐 이제 민방위 기본법상 네. 이제 동원 명령을 위반한다든지 또는 민방위 대장의 명령을 뭐 이렇게 거역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처벌하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시민이 이 민방위 훈련에 좀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은 이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저희 느낌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안보가 여러 가지 문제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또 뭐 요새 뭐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종전에는 전쟁, 남북 대치 상황, 뭐 공습 여기에 대해만 자꾸 초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지금 뭐 태풍 또는 뭐 화재 또는 뭐 경우에 따라 지진 그죠? 뭐 그런 산불 네. 이런 상황에서도 민방위 이 대원이 나서서 방제를 하고 구호를 하고 해야 되니까 네. 뭐 그런 점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민방위 기본법상에 일반 시민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민방위 대원의 어떤 명령에
협조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는 뭐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들긴 듭니다. 그렇게 네. 생각. 네. 지금 뭐 소방기본법상으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네. 소방관이 명령을 어떻게 조치를 하라라고 했을 때 듣지 않으면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듯이 민방위기본법상에도 일반 시민이 그 뭐 적절한 명령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사실 근데 보통 보면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던가 네. 아니면 지하철은 전 구역이 다 대피소인가요? 네, 그렇죠. 지하철은 전부 다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네네. 그렇게 해서 대피시설이 되어 있고요. 대개 아마도 지하주차장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거의 그런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대피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피소로 이용할 수 없도록 예를 들어 뭐 출입구를 이렇게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막는다든지 그죠? 거기에 뭐 물건을 쌓아둬 가지고 대피소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대피소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피소나 이 대피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궁금해요. 예, 이제 그런 대피소를 관리하는 것은 직장 민방위대 같은 직장 민방위 대장이 관리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법원 같으면 법원장이 민방위 대장이다. 예. 그리고 뭐 구청 같으면 구청장이 민방위 대장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또는 뭐 예를 들어 사기업의 경우에도 민방위대가 따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따로 동원 훈련을 안 받고 직장에서 민방위 훈련을 하거든요. 민방위 대장이 관리할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민방위 대장은 그러면 누가 관리하느냐? 그리고 시장, 군수 또는 뭐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민방위 대장이 민방위 훈련 내지는 뭐 대피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거를 시도지사 또는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네. 혹시 김문정 변호사님은 이 훈련이나 이런 걸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최근에 사실 저는 없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네네. 그 매달 한 번씩 소방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소방서 분들하고 같이 해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손수건 같은 걸로 호흡기를 막고 자세를 숙인 다음에 질서 있게 줄지어 차례차례 나오는 그런 거를 매달 예,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린 나이지만 반복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꽤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어른보다도 더 질서정연하게 네, 네. 대처할 것 같네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좋은 유치원 다니는 것 같은데. 다른 유치원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네? 다른 유치원도 다 요즘에 많이들 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어른들도 한 번씩, 그죠? 우리가 근무하는 그 건물도 상당히 큰 빌딩인데, 네. 거의 대피소라고 적혀 있긴 한데, 근데 저는 훈련을 안 해본 그 것 같죠? 계단을 네. 그 위층부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우르르 내려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좀 아찔하거든요. 계단을 저는 많이 뛰어 오르내리고 하긴 합니다만은, 평소에. 네. 네네. 그 점심시간 되면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기는 많아요. 우르르 내려오면 복잡하겠네요. 그죠? 네네.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압사당하거나 네.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평소에 훈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층 빌딩이나 말씀하신 대로 뭐 학교 네. 이런 경우도 주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김문정 변호사님이 따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유치원에서 잘 교육을 받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는 날을 좀 정해가지고, 그죠?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계획도 세우고, 또 민방위 대장 훈련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그거를 또 구청에 보고를 하고, 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그게 좀 다소 소홀해지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뭐 처벌 규정이 없는 건가요? 그 이제 민방위 대장이 예를 들어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민방위 대장이
징계를 받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있고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이제 이렇게 그걸 체크를 해서 네네. 예를 들어 구청이나 뭐 시장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징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안전의식이 강화된다면 그런 행위를 이런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서 네. 하는 경우에 이걸 감찰을 받아서 좀 성적도 매기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대피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뭐 중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어리지만 훈련을 많이 하고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풍이라던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해서 습관화가 조금 되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실제 상황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네. 그런 뭐 원자력 문제로 이렇게 사태가 빚어지고 또 뭐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네.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서 그다음에 질서정연하게 네. 대피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사태를 처리하는 그런 걸 봐왔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에 만일에 그러한 그 정도의 큰 비상 상황이 빚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하고 네. 대처를 할지 좀 걱정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안보 의식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네. 좋은 예가 있을까요? 그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대피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시작해서 네. 전체 뭐 인구 한 800만을 전부 다 수용 가능한 네, 대피 시설을 800만. 만들어 놓고 대피소 안에도 공기 정화기 뭐 네. 설치해 놓고 난방 시설, 냉난방 시설 해 놓고 또 독성 가스가 들어오면은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독성 제거 시설도 해 놓고 네. 샤워실, 뭐 수술실까지 아.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네. 거죠. 정말 이게 잘 이제 됐네요. 스위스라는 나라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전쟁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평화로운 나라로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대피시설을 네.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는다는 게 지금 대단히 어, 참 본받을 만한 네네. 나라로 보여지고요. 대피시설 유지하고 설치하는데 뭐 한 사람당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만 내지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1년에 들지만 1년에요. 네, 그 국민들이 이게 잘 호응해서 이렇게 잘 지킨다는 거고요. 네. 훈련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훈련하고 뭐 실제로 한 번도 대피소를 이용해서 그런 비상 상황을 맞은 적은 없지만 훈련 상황에 처해서는 전부 다 열심히 훈련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으면 네. 정말 마음이 놓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1년에 50만 원, 100만 원? 김문정 네. 변호사님 그 정도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스위스보다 더욱 조금 더. 더 이게 필요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지금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도 곳곳에 뭐 이렇게 대피소라는 이름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 번씩 우리가 그 안전성이라고 할까 위기 상황에서 과연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약간 의심스럽죠. 예. 대피소에서 네. 과연 뭘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선박 사고도 나고 다른 또 사고가 났을 때 네. 대피소라는 게 학교 뭐 체육관 가서 이렇게 있게 되는 그게 과연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서 생활이 되는 건지 네.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대피소도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죠. 거기에서 얼마간 상황이 극복되었을 될 때까지는 생활이 가능하고 네. 그는 제대로 된 대피소를 만들어야 되는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예산이 엄청나게 들겠지만요. 네.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이렇게 국민의 안보 의식과 또 이 우리나라 체계가 그렇게 같이 잡혀가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듭니다. 이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뭐 이렇게 다소 소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학생들을
MT하는 집이 네. 눈 온다고 무너지는 그런 네, 정도로 네. 이렇게 허술하게 짓고 있는데 그런 대피소도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짓고 있는지 네. 더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일반 건축물 같은 것도 좀 더 견고하거든요. 네. 위기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생명과 재산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좀 네.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국가가 있다는 것은 참 든든한데요. 이런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법 체계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국민들도 법을 준수해야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지요. 지켜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나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고 또 안전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민방위는 재난, 재해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 때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의 철저한 시스템과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폭폭안전법률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빗자루야, 걸레야? 빗자루가 걸레를 물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한 방에 짱짱 청소짱. 마른 걸레 착, 물걸레 착,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어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진공청소 따로, 걸레질 따로. 힘들게 청소하지 말고 쓸고 닦고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팔 떨어져라 힘을 써야 하는 걸레는 잊어주세요. 힘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바닥뿐 아닙니다. 먼지가 덕지덕지 방충망이 우왕 뻥 뚫렸죠? 더러운 유리창도 물걸레로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비밀은 강력한 탄성의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쓸고. 얼룩덜룩 욕실 거울 물걸레로 먼저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더러운 현관 마른 걸레로 흙과 먼지 잡고 물걸레로 뽀득뽀득. 소파나 침대 밑도 거칠 것 없이 들어가고 가구 이도 손쉽게. 자동차 청소도 흠집 없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허리 굽히기 힘든 임산부, 기운 없는 어르신들, 청소가 지긋지긋했던 대한민국 모든 주부님들께 바치는 청소장. 부부 한 몸무게 가뿐함, 봄 길이도 내 맘대로 흐르는 물에 싹. 걸레 세탁까지 간편하게. 이제 허리 쭉 펴고 무릎도 꿇지 말고 당당하게 편하고 쉽게 청소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제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눈만 뜨시면 아침마다 먼지가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테레비 다이, 화장대, 거울, 액자, 장식장, TV, 모니터.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를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요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들이는 삽으로 푹푹 떠서 버리면 끝!
청소장 본체, 분손사걸레 2장, 득세사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섬사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지던대,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좋아봐야 밀대 청소기. 힘은 힘대로 들고 골고루 닦이지도 않고 걸레가 덜렁덜렁. 이런 밀대는 이제 그만. 자, 바닥만이 아닙니다. 더럽고 먼지 많은 방충망 한 번 해결합니다. 자, 우선 파란색 극세사에 물을 많이 묻혀주세요. 예, 그리고 먼저 물을 살짝 먹여주세요. 자, 때를 조금 불리신 다음에 그러고 닦아주세요. 자, 그리고 뒷면으로 마른 걸레로 마무리 져주세요. 자, 깨끗합니다. 집에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벽과 천장입니다. 자, 이 먼지 누가 다 먹나요? 우리 가족이 다 먹습니다. 자, 우선 보라색 분섬사에 스프레이로 물만 한 번만 살짝 뿌려주세요. 그리고 닦아주세요. 먼지가 날리지 않고 깨끗하게 닦입니다. 자, 청소장은 가제트 팔처럼 깨끗하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빵에 짱짱 청소장. 청소장은 첫째 편리하니 짠! 마른 걸레 착, 물걸레 착.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엄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둘째, 힘 안 들어서 짠! 힘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셋째, 청소가 짱! 강력한 탄성에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닦고 쓸고. 친정엄마가 사용해 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샀죠. 청소장 써보면 다른 거 못 쓰겠더라고요. 무거운 청소기 안 들고 다녀도 되죠? 허리 안 구부려도 되죠? 청소장 쓸 때마다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제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기로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요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들이는 삽으로 푹푹 떠서 버리면 끝! 미국, 독일, 베트남, 일본으로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실용신한 등록, 특허 등록, 믿을 수 있는 품질. 청소장 본체, 분섬사걸레 2장, 극세사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섬사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지던대,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모양은 흉내내도 청소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짱이네 초록 배짱이가 있어야 진짜 청소장 정품.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